1억 정도가 있으시면은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세를 활용해서 사셔도 되고 대출을 활용해서 사셔도 됩니다. 둘 다 자유로운데 어떤 물건을 찾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시장에 가시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데이터에 안 나오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금매를 초월한 초금매 어느 정도냐면 이거 잘 없어요. 경매 낙찰가보다 싼 물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전략과 어떤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해야 될까요? 시장은 항상 위기와 기회가 공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위기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의 위기 있잖아요. 위기라고 불릴 만한 시장은요. 예측이 어려워요. 이거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 다음에 얼음공장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 푸시면서 비난하셔도 오케이예요. 근데 진짜 해보시면은 제가 부동산 여기서 지금 17년 차거든요. 그리고 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IMF나 국제금융위기나 카드 대란이나 예전에 뭐 오일쇼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뭐 헝다 사태 SBB나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나 이런 거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환율 아니면은 뭐 금리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설적인 사람들도 못 맞춥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말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상 침체가 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지가 않아요. 막 주식이랑 비트코인처럼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가요. 몇천 빠졌다가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느꼈던 시장이 자주 오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아야만 하는 다주택자는 시장에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이 결과물이 가격으로 남는 거예요. 가격이 먼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집이 5억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정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이 4억에 사도 합법이에요. 3억 5천에 사도 합법이에요. 경매로 3억에 사도 합법이에요. 그거 다시 5억에 팔아도 합법이에요. 주식은 이거 안 돼요. 스탁옵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 전략을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 자금에 맞춰서 자금이 없다면 공부랑 경험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자금이 있는 분들이 더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공부를 더 하고 발품을 더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자금이 없다면 리스크에 더 취약해요. 부동산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은 내 시간이랑 매도가 안 되니까 나랑 같이 가요. 많은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다면 더욱더 서두르지 마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리스크도 미리 대비를 하신 다음에 대신에 자금이 없다면은 부동산 시장 공부에 조금 더 집착을 하셔야 돼요. 들고 파야 돼요. 충분히 가치가 있거든요.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안 하시더라도.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요번에 전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어느 쪽이든 깨우침이 있어요. 아, 전세로 살길 잘했다. 계속 전세로 살자. 아니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끝이에요. 왜냐면 이건 절대 폄하가 아니라 옛날에 제 얘기인데 전월세로 살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전세가 싸지, 어디가 월세가 싸지 이거밖에 관심이 안 돼요. 아니면 전세가 안전한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2년, 4년 후에 선택을 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다만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끄시면 안 돼요. 생각 외로 부동산 시장은 복잡해요. 대출, 세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딘가 있어요. 자금이 적다면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대출 막 이자 내다가 망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세가 됐던 국가 정책 대출이 됐든 아니면 뭔가 됐든 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유를 가지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돈이 없는 분들이 급하게 하다가 정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적고 부동산에 욕심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다 보면은 거의 제 주변에 이렇게까지 해서 끝까지 못 찾아내신 분은 거의 없어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예전이랑 리스크 이 규모가 달라요. 세금, 이자, 세입자분과의 관계 이게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세금이랑 이자 못 내면 나가서 파산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입자분과의 관계도 제가 예전에는 세입자분이랑 관계가 좋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임대차 3법이 생긴 이유가 임대인이 갑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은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시장에나 안 좋은 사람은 있어요. 범죄자랑 사기꾼은 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뭐 국회의원 이러면은 나쁜 놈들 이러면 다 나쁜 사람인가요? 절대 안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면 어떤 뉴스에서 뭐 택시기사가 강도를 했다. 그럼 택시기사님들이 다 나쁜 분들이세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요번에 의료대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다 갑질하시나요? 무슨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임대인들도 나쁜 사람이 있고 저도 옛날에 많이 만났어요. 근데 좋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서로 날이 안 서 있었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서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이거 변호사님들 요새 찾아가 보시면 아주 사건 건수가 달라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분이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갈등으로 갈 수가 있고 법으로 가시면 임차인분들이 훨씬 유리하세요. 여기 보시는 임대인분들 제가 잘 경험이 없으면 모르시던데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이상으로 임차인이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시거든요. 임차인분이 특약사항에 이런 걸 적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아니에요. 독소조항이라 그래서 임대차 특별부분 일반법 상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본 개념에 어긋나면 독소조항이라고 무시가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임대인 입장이 된다.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랑 리스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보수적이란 건 뭐냐면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던지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 시장이 전세 수급이 전세가 확실하던지 아니면 전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공급량이잖아요. 공급이 없던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1억 정도가 있으시면은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세를 활용해서 사셔도 되고 대출을 활용해서 사셔도 됩니다. 둘 다 자유로운데 어떤 물건을 찾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가시면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데이터에 안 나오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금매를 초월한 초금매 어느 정도냐면 이거 잘 없어요. 경매 낙찰가보다 싼 물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거 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법원 가서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이런 그 가격보다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주택자가 제가 예전이랑 비교 불가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아무리 정부가 다주택자를 미워했어도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했지 지금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파산해요. 세금이랑 이자가 다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싸게 팔았겠어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경매로 날아갈 건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갔어요. 비교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전엔 그냥 파산이죠. 지금 파산이 아니라 전세금 못 돌려주면 전세 사기꾼이 돼요. 고소고발을 받으세요. 아니 일단 소송에 걸려요.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민법과 형법에 엮여서 가만히 있으면 나락으로 가는 인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주택자가 얼마나 싸게 팔았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물건들을 차단해서 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도 왜냐면 여러분 왜 그렇게 싸게 팔았겠어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싸게 판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스무리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결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물건 해당 지역이 되거든요. 그럼 공부를 해서 나가서 찾아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가면은 그 물건이 부동산이 딱 가지고 있다가 오셨냐고 물건이 지금 전부 다 4억인데 3억짜리 매물이 있다고 이 사람이 금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내야 돼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야. 주택이 많아. 근데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근데 못 돌려준대. 그럼 이 사람 분명히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 물건 3억이면 제가 바로 사고 아니면 안 산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안 팔면 그만이에요. 안 하시면 그만인데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4억짜리를 3억에 팔던 시장이면 지금 한 3억 5천에 파는 시장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거 노리시면은 처음부터 남들보다 싸게 샀으니까 리스크가 이미 약간 대비가 되잖아요. 돈이 리스크인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고 하셔야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역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지역 선정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상급지, 부자들의 동네에 가서 이런 물건을 찾는다? 의미가 없죠. 지금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시면 누가 싸게 팔고 싶겠어요 지금. 내 집을 4억짜리 3억 5천에 팔면 5천이 날아가는데 5천 벌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아무도 싸게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싸게 팔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집을 갖고 있을까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수급이나 가격 움직임, 공급량을 보셔야겠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어느 단지에 있을지 나도 모르잖아요. 다 다녀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보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가서 다니면서 저렴한 매물을 찝어놔요. 그럼 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매물을 이 리스트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급한 건 내가 아니니까. 급한 건 이 매도인이잖아요. 급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상한 거래가가 찍히잖아요. 막 그 실거래가에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데 막 갑자기 1억이 하락했다, 2억이 하락했다.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공략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거꾸로 하면은 나쁜 사람 소리 듣지만 뭐 투자자가 급하게 파는 거 공략해서 싸게 막 후려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는 어렵고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놓치기 쉬운데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발품을 팔면서 지금 매도인을 공략하는 게 유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으니까 옮겨 타기를 할 때 옛날 집이 안 팔리면 급하니까 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금액엔 이건 한계가 있는데 여전히 무너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제일 싸요. 지금 시장에선 누가 제일 싸게 팔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싸게 안 팔까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싸게 팔 이유가 없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가능한 내가 돈이 있다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고 싸게 팔 지역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무너지는 거를 잡는 게 좋겠죠. 원래 입주가 있는 시장에 이런 전략이 먹혀요. 왜냐면 입주가 있으니까 집을 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는 어렵죠. 많이 어렵죠. 말씀하신 지역을 찾는데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빠지는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왜냐면 가격이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집을 팔아요. 집을 파는데 누가 사요? 그럼 상식적으로 호가를 올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안 팔리다가 팔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급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억까지 내려갔는데 20억에 팔렸어요. 또 20억에 또 팔렸어요. 근데 20억에 또 팔리면 사람들이 나 20억에 안 팔래. 이 팔리잖아. 난 버틸래. 난 버틸 체력이 돼. 그리고 사람들이 사잖아. 봤잖아. 난 안 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억, 22억, 23억, 27억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잠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잠실을 추천드린 게 22년도 11월 달이에요. 제가 추천드렸던 매물이 18억대였거든요. 그 18억대가 28억까지 간 거예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집을 5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5억도 비싸요. 그 지역은 사실 5억이 아니거든요. 한 3억에 내놨습니다. 3억에 내놨는데 쭉 내려와서 3억까지 내렸는데 3억에 팔렸어요. 또 3억에 팔렸어요. 근데 또 3억에 팔렸는데 나 이제 안 팔아. 가격 올릴래가 아니라 나 이제 팔 수 있는 거야. 사장님 나도 3억에 팔아주세요. 근데 옆에 애가 사장님 저 먼저 저도 빨리 팔아야 돼요. 3억에 또 매물이 3개가 뭉치고 또 3개가 뭉치고 사장님 팔리긴 팔리는 거죠 지금. 타이밍 놓쳤구나. 2억 9천에 놔주세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서로 급한 거예요. 왜냐면 빨리 팔고 나가야지 안 망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의 공통점은 거래가 늘어나는데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면 매도인들이 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러다가 그런 지역에 거래가 멈춘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럼 그분들은 지금 멘붕이 왔겠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있어요. 거래가 늘어나는데 계속 보합세인 거예요. 여긴 금매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금매가 나와도 찾기가 더 어렵죠. 근데 거래가 늘어났는데 지금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 여긴 금매 없어요. 이미 거긴 문 닫았습니다. 제가 그 문 닫히는 걸 봤거든요. 24년도 3년도 상반기에 공덕동에서 23년도 하반기 되니까 안 파시더라고요. 가라고. 아예 태도가 달라요. 갔는데 제가 사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전화를 해주시잖아요. 사장님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미 효과가 올라가서 마레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막 20억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20억 향해 가고 있는데 시세가 이제 18억대에 받쳐주고 있는데 이걸 막 17억을 부른다. 그럼 예전에는 그래도 들어주셨어요. 매도인이. 근데 지금은 사장님 죄송한데 이런 전화면 앞으로 전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장님이 얼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물건 뺏길 뻔했다고. 앞으로 이런 전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는 완전 굳어버려요. 서로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빨리 돈 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래요. 자기 자산을 지킬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 사람들이 똘똘한 채로만 가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인천을 예를 들면 제 인천 좋아합니다. 인천에 3채를 가지고 계시고 강남에 1채를 가지고 계세요. 4주택자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대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천 3채를 파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매도세가 어디가 늘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똑같이 집 4채를 가져가도 돼요. 자유시장이면 4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자기 마음이니까 4채 중에 3채는 전세에 놓으시면 되는데 안 된대요. 세금으로 불혜택을 주겠대요. 앞으로 대출 같은 것도 다 막겠대요. 비과세도 안 된대요. 똘똘한 한 채를 남겨야 돼요. 훨씬 이득이에요. 그럼 3채는 강제 매도예요. 이 강제 매도세가 몰린 지역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요. 네, 여러분 이런 지역은 금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산가예요.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런 데를 넘어서 투자자가 많이 몰린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산가인데 몇 개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시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찾아다녀야 돼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신생당 채널처럼 이렇게 하자. 스튜디오로 해서 영상에 더 올인을 하자. 직원도 그쪽으로 더 뽑자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전 시행도 하기 때문에 필드 쪽에 많이 나가고 시장을 파악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이거 젊을 때 하셔야 진짜 힘들어요. 해보시면은.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몇몇 괜찮은 매물만 잡아도 그게 몇천 몇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동시에 절대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데이터만 가지고 절대 못 잡아놔요. 데이터는 후행이에요. 기록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기록보다 앞서서 현장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상대방이 급하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